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독감 유행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잠시 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문가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과 전북, 대전에 이어 대구와 제주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험생과 밀접 접촉한 서울 강남의 유명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국민을 속였고 윤석열 총장이 먼저 사과해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내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이 중국에서 발원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 중부지방의 대기질이 다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학대를 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아영이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가운데 주요 가해 혐의자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1명입니다. 전날보다 33명 늘었습니다. 엿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긴 했지만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이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발생 환자는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다시 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역시 전날보다 2배 늘었는데 84일 만에 최다 수치입니다.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입국한 환자가 증가한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경기 21명, 서울 13명, 인천 6명 등 40명으로 어제 하루 전체 국내 발생의 70%에 달했습니다. 부산과 대전에서도 각각 10명과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한때 20%를 오르내렸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10%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2주 기준 13.7%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재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과 지인, 가족 모임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19 상황 알아본 뒤 이어서 독감 백신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수험생을 가르치는 대치동 학원 강사가 확진되면서 학원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원가 근처에 차려진 임시 선별진료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대치동 주민센터 앞 선별진료소입니다. 네,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그곳으로 학원 강사들이 많이 왔습니까? 네, 점심시간 직전까지는 20여 명 정도가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정오가 지나고는 지금쯤에는 이렇게 학원 강사 50여 명 정도가 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원 강사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학원들이 많은 대치동 한켠에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전 10시부터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2만 명을 한 달 안에 검사한다는 목표를 맞추려면 하루에 1,000명 정도 와야 하는데 오늘은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평일 오후 5시까지 대치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요. 학원들이 몰려있는 대치동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300명 이상 규모의 대형 학원 40곳, 중소형 학원 1,600여 곳 등 모두 3,075곳의 학원에 소속된 강사들입니다. 한 강사가 여러 학원에 등록된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실제 검사 대상자는 2만 명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밀접 접촉 등으로 검사를 받는 게 아닌 만큼 강사들에게 자가격리 의무는 없습니다. 구청은 한 달 반 정도 남은 수능을 앞두고 학원에서의 무증상 감염 등이 우려되고 전국 등교 제한 인원이 3분의 2로 늘어난 만큼 감염이 번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치동 학원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학원들도 많기 때문에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수능 직전 학원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 입시학원 강사들부터 시작해 중소형 학원과 개인 교습소 순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검사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형 학원에서의 감염 발생인데요.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에서 특목고 2, 3학년 학생을 가르치던 학원 강사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아 이곳 학원가 일대엔 긴장감이 돈 적이 있습니다. 학원 수강생과 개인과외 학생 등 60여 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강사에게 수업받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15곳은 등교를 중단하고 검사 결과 등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구청은 앞서 다른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을 때 무작위 검체 검사로 무증상 감염자 90명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학원 강사들을 선제로 검사해 미리 감염 대상을 걸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검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강사들 스스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에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엔 식당과 150제곱미터 이상의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집합 금지 조치와 벌금 300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8천여 곳의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북과 대전에 이어 오늘은 제주도와 대구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2명이 숨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대구에서도 보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19일 독감 예방접종을 한 60대 남성이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어젯밤 늦게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남성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도 7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어제 낮 동네 의원에서 무료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파킨슨병과 폐질환, 부정맥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이 현재 이들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전과 전북 등에서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전에선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8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고 하루 뒤인 어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남성이었고 백신 역시 상온 노출이나 백색 침전 같은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 보건소가 백신을 접종한 내과를 현장 조사했는데 백신 보관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대전 다른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도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예진에선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접종 뒤에 구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도 지난 19일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70대 여성이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엔 인천에서 17살 고등학생이 숨졌는데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이틀 뒤였습니다.
이처럼 독감 백신 접종 뒤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사망하는 사례까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고 그리고 백색 입자 문제까지 불거진 뒤여서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대검찰청이 국민을 속였다고 직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대검을 비난했다고요. 네,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높은 수위로 대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전 회장 구속 이후 석 달 사이에 66차례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길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이 인권수사제도 개선 TF를 발족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 소환을 금지하기로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을 향해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국민을 속인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윤 총장이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한 장관 지휘를 따른 건 당연한 조치이며 다행이라고 밝힌 어제 SNS 글과는 대조적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부당했다거나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법조계와 야권 등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정당한 지시였고 잘못은 검찰에 있다는 입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추 장관의 이런 SNS 행보에 대해 대검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추 장관 개인이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을 조사한 서울 남부지검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대검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 수사 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수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머지않아 자치경찰제도 실시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 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멀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체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 조직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방류 방침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업체를 찾아가 사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집중되는 모습이라는 점부터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들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오염수를 방류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 외에 어떤 노력을 또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수산업자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관표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와 외무성 외교단 브리핑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나아가 공통 관심사를 가지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과거 러시아가 방사능 유출물을 일본군에 버렸을 때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서 규탄을 냈다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는 없다면서 대사관이 일본 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중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장하성 주중 대사가 과거 고려대 재직 당시 부적절하게 카드를 썼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박지인 의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쓰고 카드 쪼개기까지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저 부적절한 결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택배 회사를 방문했다고 하던데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 물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CJ 대한통운에서는 지난 8일 택배 노동자 김원종 씨가 배송 도중에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숨지는 등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고 내일 자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사 측에 배송 전 분류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택배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게는 오분류 문제와 실기 전까지의 그 분류의 문제는 회사의 부담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진정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노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 택배 노동자, 즉 또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고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개별적, 집단적 보호에 대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법을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그렇게 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감이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제1현안으로 손꼽았던 공수처 처리에 대해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일정에 따라서 공수처를 완성하겠다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야당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도돌이표 정쟁으로 정략적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추천위원을 추천할지 말지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대통령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검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혐의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요구인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조금 전 국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이름 자막이 잘못 방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했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만하고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점에 실망해 당을 떠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탈당을 민주당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항의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달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이 안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새 지도부로 바뀐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장문의 탈당 입장문을 통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비판을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임미리 교수 고발건처럼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는 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민주당에선 찾아볼 수 없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내로남불과 말 뒤집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주로 당 밖에서는 소심파, 미스터 쓴소리로 당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배신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후 당론인 공수처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에서 기권표까지 던지면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비판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 안에서는 징계 자체가 헌법 그리고 국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안철수 인사라는 꼬리표가 있지만 민주당에서 여러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스스로 비주류가 아닌 주류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반대를 이유로 징계를 내렸던 민주당에서는 그를 주류로 보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영입 가능성에 대해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면서 한번 만나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중진 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의 의향이 어떤지 확인한 건 없지만 영입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SNS에 조만간 함께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부디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조수진 의원도 금 전 의원을 응원한다고 언급하는 등 공개 지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91명입니다. 엿새째 1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은 8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과 전북, 대전에 이어서 오늘 제주와 대구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방대본은 지금이 거리두기 1단계의 성적표가 나타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현재의 상황은 그러니까 과거에 8월 초부터 시작했던 2차 대유행은 상당히 안정화됐다. 그리고 추석 연휴도 잘 넘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1단계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좀 이르다 그런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이르다.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최대 2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주일 넘어서 2주 사이의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규 확진자 국내외를 합쳐가지고 100명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50명대를 간 넘는 국내 자체 발생 환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화된 거는 있다.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은 1단계 완화 조치를 하면서 약간 부분적인 완화 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급격하게 많은 분야에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조금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 당국에서 대처를 해야지만 앞으로 과거 8월 초에 크게 환자가 증가했던 이런 사태들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어제 하루 발생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 환자가 34명이어서 그 전날보다 2배 많았고 특히 8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말고 해외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각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수만 명 단위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어떤 관광객이나 아니면 유입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해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뭐 우리나라 국내로 입국되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뭐 동남아시아 쪽 국가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진단 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통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해외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로부터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기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구급차를 막아 세워서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이 택시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숨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조금 전 나온 1심 결과에 따르면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재판 판결 관련 속보 전해드렸고요.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해뜨랑 요양병원이 현재 동일 집단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된 상태인데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일 집단 격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어떤 건물 또는 그 건물 자체 내에서 외부로 감염자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코호트 격리할 때 내부가 문제입니다. 과거에 일본 크루즈선이 대표적인 예인데 내부의 감염자들을 한꺼번에 격리를 시키게 되면 내부에서 전파가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 코호트 격리되신 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빠르게 적절한 어떤 기관 또는 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을 하고 그 내에서도 충분히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사항들이 갖춰져야지만 코호트 격리가 외부 또는 내부에서 실효성이 있게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뜨랑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그 검체를 채취하던 보건소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는 그 보호복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단이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련자, 그러니까 방역 담당자들의 보호복을 찢는 행위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 해당 그 관련자들에게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과거에 우리 메르스 때에도 그 간호사분이 보호 장비를 입고 벗는 과정에서
부주의하면서 감염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보호 장비, 보호복이나 마스크나 기타 등등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호복이 그렇게 잘 찢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 여건 때문에 이렇게 찢어진 걸까요? 그렇게 쉽게 뜯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비교적 이렇게 단단하게 매듭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뜯어지진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인 힘이 가게 되면은 충분히 찢어질 수 있는 환경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가 확진됐다는 사례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전해드렸는데 해당 강사가 지난 13일부터 발열 증세를 느끼고도 이제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17일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학원 강사라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강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지만 자꾸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 해당 강사분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역당국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한 2, 3일, 3, 4일을 쉬어라. 그리고 네.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라는 기본 방침을 잘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참 아쉽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은 비단 이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19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보통은 이런 호흡기 증상, 특히 발열 반응이 있으면 일정 기간은 좀 집에서 쉬어라. 근데 물론 지금 수능이 한 40여 일로 굉장히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직업적인 특성상 계속 출근한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민들께서도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아니면 대인 접촉을 피하시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그 독감 시즌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감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코로나19하고의 어떤 혼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는 독감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감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는데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비단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부작용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경미한 어떤 부작용 내지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경우하고 길랭바레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에 의한 어떤 사망 사례들도 과거에 국내외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여서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부작용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죠.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과도한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음식물, 그러니까 땅콩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 그리고 벌에 쏘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투여받았을 때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백신을 투여받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 외부 항원이 실제로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체내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나필라시스고요.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원인이 감염 내지는 백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도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도 길랭바레 증후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발생하냐면 백신도 그렇고 감염도 그렇고 외부 항원이 체내로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항체가 이상하게 우리의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경마비, 신경계통의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하면서 그거에 통제를 받고 있는 근육마비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게 길랭바레 증후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례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그 보고된 사례에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사례죠. 10대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레르기 비염 외에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과관계 물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발생하는 시점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보통은 30분 보고 있고 최대 1시간 이내에 반응이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길랭바레 같은 경우에는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가장 짧은 시점을 우리가 3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5건의 사망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독감 백신 맞은 후부터 1일 또는 2일 사이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3일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과서적인 정보 이외에도 예외적인 사례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지만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1차 부검 소견에서는 4인 미상으로 나왔는데 추가로 정밀 부검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사인이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1차 부검 결과로는 4인 미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정밀 부검을 들어간 상태고요. 일정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백신에 의한 부작용, 특히 길랭바레 같은 경우에 이 부정맥이 발생을 하면서 혈관 또는 장기 쪽에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검을 실시를 하면서 실제로 이 학생의 경우에 이런 어떤 부검 소견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뭐 연관성 유무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이 맞은 백신이 그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논란이 있었던 정부 조달 관련 그 독감 백신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 학생 외에 같은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정부 조달, 그러니까 무료 백신 접종 도수가 토탈 한 1,200만 도수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한 85%가 원래 문제가 된 신성약품이 조달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수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 비율을 보면 유료하고 무료를 다 합쳐갖고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한 50%에 해당하는 500만 명 정도가 이 정부 조달 품목을 접종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의 70대 사망자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혈압약을 복용을 했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기저질환 같은 경우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어쩌면 흔한 기저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데 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과 지금 어떤 사망 사례의 연관관계는 글쎄요, 길랭바레중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저질환이라든가 연령과의 관계가 약간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뭐 과학적으로든 의료적으로든 좀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교롭게 지금 5분 모두 한 명만 제외하고 학생만 제외하고 한 네 분은 지금 60대 이상의 고령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연령층과 지금 어떤 이상 반응과의 연관 관계도 향후에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대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0대 노인이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다음 날 숨지는 일이 있었고 또 의식불명 사례도 나왔다고요. 네, 지금 뭐 갑자기 또 대전에서도 60대 분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불명인 그 환자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대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특별한 기저질환이 뭐 고혈압 정도만 있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과 연관관계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밝혀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그 8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10월 19일 날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다음 날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서 이후 병원에서 돌아가셨고요. 7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19일 날 역시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당일 구토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1시쯤에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한국 백신에서 생산한 백신 접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상원 노출이나 백색 침전 같은 것도 없었고 특히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상온 노출 문제가 됐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품질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품질 검사나 안전성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방법 자체가 특정 온도, 25도나 37도씨에서 특정 시간, 24시간 또는 그 이상 노출을 시켰을 때 그 항원의 함량이 변화되는지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문제, 향후의 안전성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온 노출과 그리고 기타 등등 침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이상 반응과 연관 관계는 지금 당장은 규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향후에 유사한 사례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독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되나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걸 아나필락시스나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감 백신 또는 기타 다른 백신들을 맞은 후에 이러한 관련돼 있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지를 보는 거고 실제로 아나필락시스도 그렇고 길랭바레 증후군도 그렇고 발생을 한 다음에 보통 인지를 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 사망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지하기도 전에 발생을 했다. 물론 이 독감 백신과의 연관 관계는 추후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이런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해당 사망하신 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전에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 이것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닌 거죠? 국내에서도 2009년, 10년 신종플루 당시에 실제로 이제 복수의 건, 여러 건의 이런 사망 건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역학조사, 그러니까 인과관계 조사를 했는데 한 건만 인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 그래픽 나가고 있는 사례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0대 여성분만 한 건만 독감 백신과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규명을 받고 실제로 보상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향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명백한, 그러니까 분명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인정된 사례, 그래픽 나가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2009년 10월 당시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았고요. 그 뒤에 이틀 후에 실제로는 근육에 마비 증상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밀러피셔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 밀러피셔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길랭바레 증후군의 A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실제로 이제 폐렴이 오게 되면서 사망하신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2009년 신종플루 때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백신을 맞은 이후에 갑자기 숨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요. 독감 백신 맞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백신은 맞아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독감 백신 자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백신의 효능 자체가 한 20에서 60%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접종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 감염이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 어느 정도의 그 면역 방어 능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사망 사례 5건 중에 4건이 고위험군에서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위험군 이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받으셔도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이러한 상황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기피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게 예방 차원의 접종을 받는 거고요.
접종을 받지 않았을 때 만약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지금 말씀드린 길랭발해 증후군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접종에 의한 길랭발해 증후군의 비율하고 감염에 의한 길랭발해 증후군을 비교를 했을 때 감염에 의한 길랭발해 증후군 발생 비율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안 받았을 때에 감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도 더 크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이익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맞아야 되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내가 고위험군에 속한다, 뭐 임신부다, 아니면 과거의 어린아이들처럼 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맞는 게 더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백신 접종을 맞은 이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독감도 앓으신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어느 정도는 면역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백신 접종은 그 해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이적인 항체를, 중화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성 면역도 우리 체내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은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현실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인 지난 2분기에 문을 닫은 상점은 2만 곳이 넘습니다. 어떤 업주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망했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김다연, 홍성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1분기,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전체 상가 수는 39만 1천여 개였는데 지난 6월에는 37만여 개로 뚝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2만 1,000곳이 장사를 접은 겁니다. 업종별로 볼까요?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세입니다. 특히 절반 가까이가 음식점, 그야말로 된설을 맞았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포함된 학문 교육 분야는 전체 5%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관광, 여가, 오락 부문의 감소세가 가장 컸는데 1,000곳 넘게 가게를 비웠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노래방은 4,300곳에서 3,800곳으로 줄었는데 10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PC방은 전체 17%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상반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가장 컸던 8, 9월의 상황이 반영된다면 3분기 통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폐업이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의 끝일까요? 폐업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엔 문제가 없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망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코인 노래방. 너무 억울해서 현수막을 달았다는 주인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전세를 못 내갖고 환전해서 끊어주셨어요. 박 씨는 노래방 기기를 팔 때 가장 속상했다고 말합니다. 23개 방에 있던 반주기와 앰프만 간신히 중고상에 넘겼는데 손에 쥔 돈은 25만 원뿐입니다. 3억을 들여 창업한 박 씨의 심정이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주기와 앰프를 제외한 이 마이크나 모니터, 스피커 등 다른 기기들은 아무리 헐값에 내놔도 사가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 폐업한 노래방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동전교환기, 음료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밖에 쓰지 않은 기기를 팔 곳이 없어 폐기 처분하게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다달이 내야 하는 임대료 200만 원과 원상복구비 1,000만 원입니다.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보증금 3천만 원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저희가 못 가지고 보증금 얼마? 3천만 원인데 그냥 계약 기간 전에 빼고 이제 보증금 저희 그냥 포기하는 걸로 그러고 나가기로 했어요. 폐업한 온갖 가게에서 나온 중고 물품이 모이는 곳은 어떨까? 서울 세운상가를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중고 노래방 기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와 달리 현장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곡 업데이트 비용 때문에 중고업자에겐 그리 달가운 물건이 아닙니다. 반주기 한 대당 한 달에 2만 원이 드는데 중고업자가 매달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기기를 팔아도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저작권료를 저희가 지불을 하고 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그 금액 그렇게 저희가 신고가서 입력을 하고 중고로 팔려면은 안 팔려요. 비싸갖고. 그래서 저희가 중고 인수를 안 하는 거죠. 줄어든 창업도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악재입니다. 중고로 물건을 팔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숙박과 음식점 창업수는 82,592건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습니다. 중고 주방용품과 가구 판매장에 모인 서울 황학동의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동종합주방 대표고요. 한 25년 정도 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소창업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태에는 아예 창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쌀 데가 없는 늦었어요. 쉽게 공짜로 가져와도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세가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관리 비용 때문에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가져와요. 문 닫고 망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팔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사와야 되는데 살 수가 갖다 팔로가 안 되니까 싸지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폐기로 그냥 처분해요. 폐기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분들도. 그렇죠. 폐업 뭐 아무나 하나? 돈 있어야 폐업해요. 폐업도 뭐 공짜로 누가 부셔준대? 주인은 원상복귀해라 하는데 돈이 얼마예요? 내가 이걸 30년 같이 한 사람인데 저부가 막가 망설이고 있는데 올해는 어려운 시대지만 내년은 아마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YTN 홍서옥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옅어지면서 대기질이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서해안은 올 가을 첫 황사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대기질이 좀 좋아지나 했는데 내일은 초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겹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겠습니다.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이 잠시 깨끗해진 건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2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정한 상태가 오래가진 않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안개가 짙어지겠고 북서쪽에서 추가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초미세먼지와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중북부 지방에도 밤사이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 회복하겠고요.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3도, 대전은 10도, 광주는 12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대구와 부산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황사는 내일 오후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무척 추워지겠는데요. 절기 상강인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주말에는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급격한 건강 관리에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인천과 전북, 대전에 이어 대구와 제주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험생과 밀접 접촉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국민을 속였고 윤석열 총장이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내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이 중국에서 발원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 중부지방의 대기질이 다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학대를 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아영이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가운데 주요 가해 혐의자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과 면담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제공조에 나서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강 장관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이 실종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청이죠. 그렇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 씨와 30분 정도 비공개로 면담했는데요. 이 씨는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과 또 진상조사를 위해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동생의 시신 수색이나 유해 송환을 위해 중국과 공조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뒤에 이 씨의 설명 들어보시죠. 유엔 총회에 관련된 그런 내용, 그다음에 지금 그 동생의 시신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협조를 좀 부탁드렸고요.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중국에는 이미 협조를 구했지만 거듭 요청을 하고 또 유엔 대응과 관련한 건의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씨는 전했습니다. 네, 국제공조에 나선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북한의 협조인데 아직 반응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동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군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제한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은 유엔 총회에서도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가 오는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고요. 이와 별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도 준비되고 있어 이번 사건이 포함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다만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결국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북한의 당국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논의가 북한에 어느 정도 압박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 요원들은 3주 동안 교육을 마친 뒤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교정시설 등에 배치된 복무요원들은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 세탁물과 도서 등 물품 배부, 보건위생, 시설 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무기를 쓰는 방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를 제외했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이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구급차를 막아 세워서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데 유족은 가족들의 아픔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네, 선고 내용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접촉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았었던 택시기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구급차를 막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결국 구급차 운전사에 대한 업무 방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과거에 사설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협박한 혐의와 접촉사고를 빌미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구급 환자 이송 행위를 방해한 것과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사망자 유족 측은 어머님을 잃게 된 가족들의 아픔이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면서 고소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7월 말 최 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등 9가지 혐의로 추가 고소했는데요. 현재 수사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과 최 씨의 이송방해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마치는 데에는 앞으로 4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최 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내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경매에 시달리던 택배기사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명 숨졌습니다. YTN은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한 계약 관계를 앞으로 나흘 동안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업체 측의 횡포 속에 택배 기사들이 배송 대가로 실제 받는 돈은 얼마인지 홍민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년째 택배 기사로 일하는 박승환 씨. 아침 7시부터 무려 5시간 걸려 분류 작업을 마치고 배송에 나섭니다. 택배요. 오늘 맡은 물량은 320여 개. 물건 한 개에 적게는 800원, 많게는 2,000원이 배송 수당입니다. 합하면 25만 원 정도인데 실제 받는 돈은 20에서 22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대리점과 본사에 수수료를 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품이 상하거나 망가졌을 때 파손 비용까지 물어줄 때면 더 남는 게 없습니다. 대리점 자체 구조들을 만들면서 지금은 보통 5에서 10% 정도가 낮은 정도고 심한 경우에는 20%, 30%를 넘는 곳들도 있어요. 박 씨 상황은 그나마 좋은 편. 정해진 수당 체계 없이 대리점주 마음대로 책정하는 곳도 많습니다. 한 택배업체 대리점은 크든 작든 물건 한 개에 수당을 무조건 1,000원씩 책정하고 수수료를 뗍니다. 큰 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고 무거운 것도 1,000원이고 1층도 1,000원이고 5층도 1,000원이고 등짐도 지고 그러고 나르고 있습니다. 물도 있고 쌀도 있고. 대리점주와의 친분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기도 하는데 3% 내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30%까지 내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택배기사가 업체 측에 내야 하는 돈만 월 12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릅니다. 버는 돈이 한 달에 400만 원 넘는다 해도 하루 평균 17시간씩 꼬박 일하는 걸로 따지면 시급으로 10,000원 안팎입니다. 300개 넘어가면 우리도 12시간 일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니까 많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럽니다. 소비자가 내는 배송비는 2,500원에서 9,000원 선. 하지만 살인적인 노동 강도 속에 일하는 배송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고 택배업체와 산하 대리점들 배만 불려주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대선의 6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자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죠.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이 매섭습니다. 격차가 오차범위 4가지 좁혀진 여론조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대선 3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두 번째, 이른바 러스트 벨트 중 가장 큰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이 20명으로 플로리다 다음으로 많은 핵심 경합주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는 초접전 끝에 0.7%포인트, 불과 4만 4천 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서면서 거의 일주일마다 찾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기침 때문에 불발에 그치기는 했지만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첫 현장 유세까지 동원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곳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Pennsylvania is the survival of your fracking industry. Joe Biden has repeatedly pledged to abolish fracking. He's a liar, okay? He's a liar. 여론조사도 추격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사태 때인 이번 달 초 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3.8%포인트까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로서도 고향주인데다 승리를 향한 필수고지인 만큼 공을 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But if we're going to get anything done, we've got to come together. We're going to have to vote like we've never voted before. Early voting is open here in Pennsylvania, so go vote if you can.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 투표를 요청한 유권자 가운데 64%가 민주당, 25%가 공화당 지지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더 유리해진 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도 남은 2주 동안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 소송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20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It has maintained its monopoly power through exclusionary practices that are harmful to competition. So the Justic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an antitrust response is necessary to benefit consumers.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거래위원회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 소송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영국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원자들을 일부러 코로나19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염되길 기다리는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백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인데 비윤리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18살에서 30살까지의 젊고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코로나19 백신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방법은 삼상시험에 참여한 수만 명에게 백신 후보 물질을 주사하고 자연적으로 감염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 후보 물질 접종자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에 일부러 노출시킨 뒤 면역 여부와 지속기간, 재감염 여부 등을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과거 장티푸스와 콜레라,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도 같은 방법을 썼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험 자원자들도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Even if it means I will be sitting in a bed not feeling too well. If it means getting a vaccine developed and out there, I think it's worth it. 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과거 실험은 치료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o you must ensure that everybody involved understands exactly what is at stake, must be selected to minimize the risk to the volunteer. 실험 자원자의 건강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실험 시작 전에 규제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아직 3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6만 명이 맞았지만 큰 부작용이 없었다며 성과를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중국과학기술부는 이미 중국산 백신 13개가 임상 단계에 있고 이 가운데 4개의 백신이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지원자 6만 명이 이 백신들을 맞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 세금 감면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과 전세난 등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가운데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역 간 집값 격차도 커져서 불만들이 좀 많으시죠. 게다가 전세 물건 부족 현상도 국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세값도 오르고 있어서 그야말로 부동산에 대해서 민심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드신 분들 중에 놀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르고 있다 보니 재산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내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주택자조차 그냥 장기적으로 오래 내 집에 살았을 뿐인데 재산세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면서 1주택자 중에 장기 실거주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여론들이 여당과 또 정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집값의 일정 비율로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해지죠. 그래서 네. 공시가격에 이제 과표를 정하게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과표를 책정한 후에 과표의 구간별로 최저 0.1에서 0.4%까지 재산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세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되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분들은 과표 자체가 늘어나면서 재산세 자체가 종전보다는 많이 늘어서 연간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꽉 채워서 오르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재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달아서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적용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자이 사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산세 관련된 내용인데 2018년도에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재산세가 412만 원이었는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2만 원으로 인상률로 놓고 보면 6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공시가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과표가 커지고 그럼으로써 그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 연간 인상 상한선 제도가 없었다면 거의 2배 이상씩 또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인상률이 그나마 낮아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재산세 그 관련된 공식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문재인 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단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결국
그 공시 가격만큼 세금을 전부 다 매기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덜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60%만 매기는 거니까. 현재 주택 공시 가격과 더불어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특히 대표적으로 고가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에 있어서는 매년 5%씩 올리면서 공정시장 인정가액 비율도 지금 100%까지 올리는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공시가격이 현실화돼서 급격하게 오르면서 일정 부분 과표의 완충 역할을 하는 시장 인정가액 비율까지 오르면서 세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뭐 시장에서는 다주택이나 고가주택은 워낙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재산세 부담도 좀 오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집 한 채 있는데 재산세 부담이 너무 많다, 너무 급격히 높아진다라는 지적이 같이 나오면서 여당과 정부에서 1주택자 중에서 실거주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조금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재산세는 이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지자체 반발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재정이 좀 탄탄한 곳 중에서 최근에 부동산 세금의 전반적인 정부 정책상의 증가에 뭔가 민심이 좀 들끓는 곳들은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한다라는 이제 해당 구청만의 정책을 세운 곳도 있었어서 그런 곳에서는 이번에 재산세율 인하 등의 정책이 나온다면 반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지자체의 이제 재정 부담이 좀 높거나 재정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재산세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세수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또 보완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 주택 보유세라고 그러죠. 보유세에는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 거의 대부분의 그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는 재산세 고지서만 납부를 하실 텐데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일주택 실거주자에게 재산세 감면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부세에 대해서는 선을 좀 긋고 있는 거죠. 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가격 안정 목표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면서 세율을 높이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이라던가 상한선 인상 등을 통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가 발표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2배까지 최대 높아진 종부세율의 적용의 첫 시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1년 6월 1일 보유자 기준으로 21년 연말에 납부가 첫 이제 늘어난 종부세 납부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는 그 강화된 세율을 적용받으신 분들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종부세를 다시 조정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또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종부세율의 완화나 이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은 일단 살펴보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특히 이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투기적인 목적의 주택 구매를 자제하라는 이제 골자로 종부세제를 강화해 놓은 것인데 첫 시행도 전에 세율 조정이라던가 이런 번복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당장 이제 뭐 수면 위로 올라와서 거론이 되거나 논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주택자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감면된다면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현재도 다주택 보유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나 양도세 부담들이 늘어나면서 또 취득세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주택 투자에 있어서 좀 보유 가치가 높고 실사용 이제 환경이 좋은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자라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서 세금 부담만 늘리기보다는 질 좋은 주택 한 채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재산세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보유세
보유세나 다른 비용 부담에 비해서는 사실 혜택 부분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 보유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완화해주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좀 더 한 채를 이제 집중해서 보유하는 전략들을 쓰시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최근에처럼 좀 투자 목적이나 보유 가치가 높은 고가 아파트 중심의 뭐 역세권, 도심권 중심의 아파트 중심으로 좀 더 장기 보유를 하려는 수요자들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다주택 투자자들의 또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다른 외곽 지역 등에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년 6월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21년 상반기 중에 다주택자들의 처분 매물이 조금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도 이러한 전략들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곳에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보유를 하고 외곽 지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처분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런 지역에서 물건들이 상반기까지 좀 출시되면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매매 시장 관련해서 또 그 추가로 시행되는 제도가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된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 서울에서 웬만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할 때 부동산 그 중개업소에서 쓰잖아요. 네. 매매 계획,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런 그 조항이 이제 3억 미만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관련된 맞습니다. 내용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 전세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 상황 어떤지 좀 같이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규제 지역에 3억 이상 주택을 사실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것이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27일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투기과열 지구일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관련 증빙 서류도 다 제출을 해야 돼서 아무래도 종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고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았던 규제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신고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고 서류를 내면서 세금 조사 부담 같은 것들도 느끼게 되면서 수요자들이 좀 더 위축돼서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책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법인의 경우에 신고하는 내용이 까다로워지고 법인은 특히 집을 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지역에서 사든 얼마짜리를 사든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미 세금을 늘리면서 법인 투자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는 최근에 사실 좀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존 계약자들이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이제 가격 인상 상한선도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생겼지만 새로 전세를 찾아야 되는 뭐 새로 결혼하신 신혼부부나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 직장인 같은 신규 전세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매물 찾기가 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기존 계약 매물들은 시장에 계약갱신이 되면서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새 아파트 전세 물건도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서 일부 나오는 전세 매물에는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시세를 계속 끌어당기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공급이 필요한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 환경 좋은 곳에 아파트 전세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 해법은 그런 아파트 물건이 나오는 건데 아파트를 저희가 갑자기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뚜렷한 해법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든 공급을 하든 뭐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건데 네. 공급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새 아파트 공급은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신축 빌라나 연립 같은 비아파트 전세 물건 같은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제 공급을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분이나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조금 마련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이제 공급하는 정책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질 좋은 새 아파트 전세를 찾는 분들이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난 해소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 부분에서는 일부 무주택자에게 금융 지원을 조금 열어서 매매로 갈 수 있도록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월세 소득 공제 확대나 전월세 상한율 같은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일부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세 수요가 좀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지금 집주인들은 또 반전세나 월세를 원하다 보니까 완전한 전세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일부 수요자들은 사실 전세를 더 좋아하시지만 월세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월세 가격의 조정이나 관리도 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상의 더 새로운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오긴 어렵다 보니 전반적으로 아직은 뚜렷한 묘수가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전세 대출을 뭐 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전세 대출이 사실은 전세 가격 상승에 뭐 저 선후 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영향을 주기도 해서 전세 대출 옥죄는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결국에는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 저소득층들이 전세금 올라가는 거를 맞추지 못하고 외곽 지역이나 더 싼 곳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여유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많지 않은 전세 계약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로 가격 안정이나 수요 분산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CCTV까지 공개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이 사건이 벌어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신생아 아영이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영이를 차상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2살 아기 아영이. 꼭 감은 두 눈을 금방이라도 뜰 것 같지만 아영이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의식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신생아실 학대 사건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뇌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뇌 실질이 거의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애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도 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기적에 가깝다. 병원 입원 치료가 더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자 아영이는 지난 4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약을 먹어야 하지만 잠들어 있는 모습은 여느 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엄마의 손길 덕분에 평온한 모습으로 첫 번째 생일도 맞이했습니다. 평범했던 아영이 가족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영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으로 맞서는 병원 측을 상대하는 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의료기관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어떤 소송이나 이렇게 진행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일반인들을 이런 데 대해서 같이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아영이와 가족들. 잠든 아이를 보며 아버지는 1년 전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봤던 것처럼 같이 이제 눈을 맞추고 울든 웃든 뭔가 부모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만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YTN 차상은입니다. 1년 전 아영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에서야 결론을 냈는데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영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발의됐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높게 들더니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고 다시 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웁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아영이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정밀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11달이 지난 지난달 25일입니다. CCTV의 아동학대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아영이가 머리를 다친 게 간호사 잘못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인데 몇 달을 검토한 전문가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과실이 명백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나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와 원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건 아동학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간호조무사를 또 행사 입건을 했고 병원장도 같이 의료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양벌 규정에 따라서. 당시 아영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오늘 잠시 호전됐습니다. 지금 동풍이 불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대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 데다 서해안으로는 올가을 첫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미세먼지와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게 지속했는데요. 오전까지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서쪽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